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고 표현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제재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적부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결과가 나온 후에 정 실장의 당내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축구팀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첫 상대 우루과이와의 전력 비교와 운명을 좌우할 관전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수감된 지 1년여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김 씨는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 누굽니까, 김만배 씨? 출소에 앞서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당장 김 씨가 풀어야 할 핵심 의혹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입니다. 김 씨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김 씨가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 김만배 씨가 출소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신청한 구속 적부심 결과 늦어도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의경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늦어도 오늘 오후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는데요. 이틀 만인 21일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어제 구속 적부심이 진행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정 실장 측은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명백한 데다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담기도 했습니다. 정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불명인 전력이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 실장을 조사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 실장이 석방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구속 적부심 결과가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을 얼마나 인지하고 결정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잇따라 구속한 검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건데 검찰은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등에 있어서 정 실장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얼마나 알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둘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도 모두 정 실장 검토를 거칠 정도라고 기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위례개발 사업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대장동 팀을 사업자로 선정해 놨다며 공모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용, 정진상뿐 아니라 대장동 팀도 이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고 뇌물로 오간 돈 대부분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다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이 특혜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유무형 대가를 공유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보신 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출소하면서 앞으로 김 씨가 어떤 만들을 쏟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구치소에서 나온 김만배 씨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담배는 자백해라. 양심 선언하세요. 양심 선언.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네, 먼저 석방 소감과 앞으로 어떤 걸 위주로 증언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이제 김만배 씨는 앞으로 이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앞서 출소한 두 명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일단 남욱 변호사하고 비슷한 거는요. 새벽에 나오면서 무슨 말을 뭐 주절주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낀 거는 남욱 변호사하고 똑같은데 예. 남욱 변호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돈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785억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예. 1,785억이라고 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그렇게 하는 게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법적으로 정제된 말을 가려서 다른 데서도 아닌 법정에서만 해야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제대로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와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인 게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떠넘길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떠넘길 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정진상과 김용 씨가 시켜서 했다는 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신의 죄책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428억이라고 하는 돈이 유동규 본부장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진상 씨랑 김용 씨한테 밀어야 되는 거죠. 네. 또한 남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뇌물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만배 씨가 요구해서 줬다라고 하면 자신은 뇌물 공여죄라든가 여러 법적 지위에서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김만배 씨는 떠넘길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되는데 자신을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판에서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김만배 씨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정 증언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김만배는 또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할 경우에는 1,785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로 배당받은 금액이 1억 500만 원 투자했는데 1,208억이었어요. 화천대유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77억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1,785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아니고 그분이 누군지는 뭐 정확히 또 가려져야 되겠지만 그분 거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견물생심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반성이 없다 해가지고 형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뭐 성남애들도 나오고 화천대유도 나오고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1,154배를 먹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남시의 도움이 없이 가능했느냐?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남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성남시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남욱과 유동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가 끝까지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면 과연 판사가 누구 말을 들어줄 것이냐. 판사는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진술이 틀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남욱의 말이 맞겠느냐 유동규의 말이 맞겠느냐 아니면 김만배의 말이 맞겠느냐 그거를 결국은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데 그 부인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경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금액 부분 말씀인데요. 그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김만배가 만약에 김용이나 뭐 정진상 실장에게 갔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자기 거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면 그 돈이 그대로 본인 소유가 되는 겁니까? 국고환수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김만배 씨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천화동인 1호 1,208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 화천대유는 누구 거며 5천만 원 투자하고 577억을 받아간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김만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의 그 나라에서 이 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다른 민사적인 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만배 씨가 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뭐 428억, 700억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가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이게 말이 1,000억이지 징역 10년을 살아도요 1,000억이면 연봉이 100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한 40대만 됐어도 이거 끝까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오늘 나오는 거 봐도 지난번 구속될 때보다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뭐 해주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이 있다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거든요. 이렇게 진술이 다르고 지금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판사가 가려낼 수 있나요? 이제 여러 분들의 진술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김만배 씨가 진술을 하면 사실상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뭐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의미는 없고요. 또한 우리 정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뭐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 수천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금이 아니라 자본금이고요. 실제 투자금은 아마 한 35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뇌물 공여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특정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몰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 어떤 누구의 소유주라고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몰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도 김만배 씨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뭐 이런 그분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에게서 남욱 씨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아니 왜 공통 지분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김만배는 쓸 돈이 많다. 그리고 남욱 씨는 어디에다 쓰느냐라고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영학 씨가 녹취를 시작했는데 이 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곽상도시 50억도 실은 이 수익금 배분과 관련한 다툼에 포함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따르게도 한 22억 정도가 갔어요. 뭐 아파트 대금으로 가고
차액금으로 가고 또 차용금으로 11억, 상여금으로 5억.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뭐 50억 클럽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정적으로 누구일 것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서로 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가려내야 되고 그런 건 정황 증거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뭐 누구라고 특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법정에서 이제 네. 남욱 변호사와 이제 김만배 씨의 증언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재판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집중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질까요? 일단 김만배 씨는요 결정적인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남욱과 정영학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팀과 유동규, 김용, 정진상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대표되는 성남 팀을 갖다가 연결하는 교집합은 그 김만배 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혐의는 배임죄거든요. 근데 배임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공문 같은 거에 뭐 사인한 것들도 다 있고. 하지만 뇌물죄는 틀리거든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뇌물죄는 제한이 돼요. 누가 뇌물을 받으면서 뭐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내가 뇌물 뭐 1억 10억 받았다고 영수증을 쓰겠습니까? 결국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욱과 유동규의 그 증언이 있는데 진술이 있는데 결정적인 진술은 역시 김만배의 진술이다. 그래서 이 김만배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중요한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 결과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다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도 힘이 실릴 것이고 검찰도 수사 동료가 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정치 탄압이란 얘기에 대해서는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다만 검찰이 뭐 석방이 됐다고 해서 수사를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1년 이상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년 이상 수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들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기 때문에 실은 사실이 아닌 진술까지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건 굉장히 왜곡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법원에 있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건데 며칠 있다가 다른 판사가 석방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판사의 판단이 위법하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속적부심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하겠다는 목적 의식하에 지금 1년 이상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앞으로도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연내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환할 거라. 자,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소환 조사를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대표가 출석을 안 하면 뭐 체포동의안도 이제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제 불체포 특권 때문에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늘 그래 왔어요. 늘 뭐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그것이 밝혀지면 아니다라고 했다가 늘 그냥 다시 또 말을 갖다가 그 번복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대선에서 패배했던 사람이 엉뚱하게 그 국회의원에 출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시장했고 경기도지사했던 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인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출마를 갖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상했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지역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지역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본인과 연고가 없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출마하는 게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 그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당 대표까지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 결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그 보험용으로 방지용으로 방탄국회 목적으로 이런 일련의 그 좀 이상한 그런 그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불응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임시국회 열리고 그런 일들이 그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여론이 좀 악화되는 것도 의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제 방탄 하잖아요. 실은 방탄을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한 6개월 전부터인가요? 방탄 하는데 국회의원이 됐다고 뭐 방탄을 행사한 게 있나요? 당대표가 됐다고 방탄을 행사한 게 있나요? 오히려 국회의원 됐다고 더 수사하고 당대표 됐다고 더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탄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당대표잖아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검찰이 목표를 정하고 수사를 하면 정말 위험해요. 이 목표를 정한 수사는 왜곡된 수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1년 이상 피의자라든가 구속된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수사를 하면 정말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목표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라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방탄할 거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 이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앞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뭐 검찰이 이제 이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제 공식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뭐 결국은 이제 수사를 올라가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가게 된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네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뇌물죄보다도 업무상 배임죄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조작 수사란 말을 쭉 하고 있는데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야당이 전혀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조작 수사란 이야기를 하는가?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방탄국회가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도 그러길 바라는데 조작 수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안한 느낌이 드냐면 방탄국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수사는 불가피한 건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소명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 소명을 갖다가 하고 뭐 국회에서 뭐 이런저런 여야가 다투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ICBM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온 말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잠시 전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 칭하며 원색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문재인 정권 시절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김여정 부부장의 원색 비난은 최근 ICBM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로 표현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따라하는 것으로 미국의 충견이자 졸개라고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 관계를 동물에도 빗대며 제재는 무용지물이나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번, 1000번 제재를 해도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자신들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만 커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언론 파괴 종합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종합 범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을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은 요구가 없었더라도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이고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이자 종합 범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45일 동안으로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관 보고와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여당은 그동안 수사를 먼저 마무리 지은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 3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결국 합의했습니다. 다만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의 절차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합의했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활동 기한은 45일인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등입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정쟁화 우려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이 반영돼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바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들어온 북한 소식부터 이제 짚어보겠는데 이 김여정이 또 굉장히 수위 높은 말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천치바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전응아, 모자리 이런 표현까지 쓴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김여정이 또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미일 대북 공조가 긴밀하게 지금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이런 거에 대한 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지도부는요. 과거 6.25 직전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발전이 안 됐어요. 그때도 6.25 남침을 하면서 우리가 밀고 내려갈 테니까 남로당 등 남조선의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라.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6.25 남침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동조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꽤 있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세워놓고 있는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운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미 나는 윤석열 대통령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말을 김여정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이런 막말을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북한. 이 북한의 지도부야말로 정말 천치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북한의 문을 걸어 닫고 말이죠. 북한 주민을 굶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핵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야말로 사실은 천치바보인데, 결국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현 주소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미의 대북 추가 제재 추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에서 되게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한 말이 문재인 정부 때는 최소한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히 이제 김정은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전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강경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지난주에 ICBM 실험 발사를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딸까지 대동을 하면서,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은 이 정도 됐다라는 걸 세계에 보여줬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이제 제재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려고 하니까 김여정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그런 강한 말을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최선희 부상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게 일관되게 있고, 그리고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이런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게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김영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김여정 부부장이 심하게 얘기를 했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그때도 어리석은 망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풀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됐던 7차 핵실험이랄지,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에 이런 것들을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특히 이제 2020년에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그 전에 김여정이 나와서 폭파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강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답하라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경제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네. 기자들은 이제 만나면 질문을 항상 측근들이 구속이 되는데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굳이 있다면은 일단은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의 경우라면은 당 대표의 측근들이 이런 부패 비리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라면은 대국민 사죄해야죠. 당원들께도 죄송하다 그래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 사법 리스크를 아마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고 또 당대표까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다른 전략은 없이 일단은 버티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근들이 전부 다 지금 부패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그냥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잘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오직 그 마음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측근들이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냥 야당 탄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다라는 얘기만 녹음기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많은 의원들은 속이 사실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리스크가 전체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정된 일이다. 결국 민주당의 내부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깔끔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죠.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이제 분열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당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 당내에서 상당히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은 이제 당직을 어제 사퇴를 했고 정진상 실장 역시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에서는 구속적 보신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약간의 어쨌든 당장에 좀 부담은 좀 덜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당의 일각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당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당이 전사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당에 함께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또 구속이 되니 이제 당원 80조에서 뇌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당무를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 당원권을 정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아직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일단은 두 사람의 당직 문제, 거취 문제를 좀 정리를 함으로써 우선은 당에 좀 부담을 덜고 이재명 대표와 당이 앞으로 있을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등 어떤 민생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계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발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과 어제 이 대표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시는 대표님 그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좀 어떠실까요?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민주당이 하신 건 어떻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말도 어려워요.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검찰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또 민주당의 얘기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이런 게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던 많은 지금 민간업자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면서 그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배당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지금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게 이재명 대표 아니냐 말이죠. 지금 이제 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전부 다 입을 열고 있어요. 또 이것이 그때 만들어진 돈이 여러 가지 대선 자금이라든지 성남시장 때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치 저수지에 돈을 정치 자금을 묻어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거 하라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그냥 그러면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그런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대한민국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게 맞다. 유검무죄, 뭐 무검유죄 이런 어려운 말 얘기할 그런 그 타임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 의원들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리라고 생각하고 네.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당이 이럴 때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조기 복귀설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미국에 간다라는 이제 뭐 이런 오보도 좀 있었고요. 예. 조기 귀국설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작년 6월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1년 계획으로 갔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한국의 외교 안보나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아마 이제 책도 쓰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뭐 플랜 B, 아까 이제 장동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뭐 민주당이 지금 위기가 있고 뭔가 분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플랜 B랄지 뭐 이낙연 조기 귀국설, 뭐 대안 이런 등등을 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특정인이 거론이 된다거나 어떤 특정 세력들이 모여서 당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밖에서 바라는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속내가 더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은 민생이 더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후에 본격적으로 국조에 나서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여야 입장이 상당히 나뉘었고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일단 그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가 연말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예. 이것을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예산안을 계속 그 통과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게 되면은 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겠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자체가 너무나 큰 대형 참사입니다. 이것을 그 국회에서 그야말로 그 대의기관인 그 국회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특별한 어떤 국정조사가 됐든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국민 여론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정조사가 됐든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단 말이죠. 그런 여론이.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야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국정조사나 특검만 주장하면은 이것은 발목 잡기다 말이죠.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조사 내용을 좀 이렇게 짚어봤더니 뭐 나중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이 대상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실 경호실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는데 이게 용산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정말 예상치 못했고 그러면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때 충분히 이태원의 경찰이나 이런
병력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배치되지 못했다. 그것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과하게 대통령 경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를 이번에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지금 국정조사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민심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서 국정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앞으로 경호처나 다른 또 이런 쪽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호처가 만약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이제 동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극비 사항 이런 게 이제 정치 쟁점화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무실 이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쟁으로 가면서 정말 이태원 참사의 그 본질적인 원인 규명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도 결국은 이제 경호처를 제외하는 것을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잘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정말 국민들 또 피해 가족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정도의 정확한 국정조사가 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컵 4회 우승의 대업을 달성한 전차 군단 독일.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한국전에서 패한 충격을 만회하겠다며 일본전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죠. 그런데 일본의 2대1 역전패를 당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기쁨과 환호로 뒤덮였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흔들고 춤을 추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Very happy. We are so excited. Next time we will win again. 일본 본토에서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승리의 소식에 서로를 얼싸안으며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거리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들, 신호가 바뀌자 너나 할 것 없이 중앙으로 뛰어들며 환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돌풍, 일본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 승리의 기운이 오늘 밤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도 전해져 광화문 광장에서 기쁨의 붉은 물결 꼭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한테 조그만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레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한 성소리 들리는데요. 진짜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드디어 오늘 밤이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우루과이전이 펼쳐집니다. 네, 월드컵 첫 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루과이전 전망 스포츠부 문승진 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루과이 경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을 이제 시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과연 이제 우리가 16강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상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1차전에서 비기거나 지고서 16강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두 차례 16강 진출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당연히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그리스를 상대로 또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죠. 예.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사실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한 수입니다. 예. 누가 이길 거냐 물어보면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데 예. 피파 랭킹도 우루과이는 14위, 우리 28위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우루과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사실 월드컵 그 남미 예선에서는 한때 8위까지 밀렸었는데 예. 그 알론소 감독을 갑자기 교체를 했어요. 알론소 감독으로. 그러면서 4연승을 거두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이제 3위로 세 번째로 이제 월드컵 진출을 획득했을 만큼 상승세고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가 2대1로 16강에서 2대1로 우루과이한테 패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 2골 넣었던 선수가 바로 이 수아레스 선수입니다. 35살인데 아직도 건재합니다. 아이고. 또 여기에 그 동갑내기 친구인 에딘손 선수도 있고요. 예. 또 여기에 또 우루과이의 신성이라 할 수 있는 누네스, 또 발레르데 이런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뒤진다고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한 매체에서 이제 그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5%, 네. 우루과이가 이긴다는 게 한 56%, 비긴다는 게 한 19%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팀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느냐, 또 체력적으로 잘 버티느냐 이게 결국에는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나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출격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화골절 부상을 당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일단 예.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또 여기에 또 카본 소재로 된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 뛰게 되는데 일단 뭐 벤투 감독도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손흥민 선수의 출전 의지거든요. 본인도 그 본인의 그 SNS를 통해서 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꿈을 쫓을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벤투 감독에서 손흥민을 빼놓고는 사실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은 벤투지만 네. 손흥민의 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출전 의지도 강하고 또 우루과이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교체 카드로 쓴다? 이거는 참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 순간 우루과이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우리 그렇죠.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거금과는 네. 또 김민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의 핵심인데 우리 수비 어떻습니까? 우리 수비 결국에는 우루과이 굉장히 그 조직력도 좋고 개인기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예. 우리 수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공격에 손흥민이 있다 그러면 사실 또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예. 김민재 선수가 빠진 그 6월달에 있던 4차례 평가전에서 우리가 예. 사실 고전을 했거든요. 별명이 뭐 괴물 수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또 유럽 매체에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을 상대로 베스트 11을 짰는데 뭐 메시, 네이마르 다 들어가겠죠. 네. 여기에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를 꼽았거든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민재 선수가 키는 190cm에 몸무게는 88kg, 굉장히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몸싸움도 강한데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바로 스피드입니다. 네. 이 키에 이 스피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구사하는 빌드업 축구의 시작점이 바로 이 김민재 선수로 출발이 되고 이제 문제는 김민재 선수 같은 선수가 4명만 있으면 사실은 수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영권 선수라든가 또 아마 김진수 선수나 아니면 뭐 윤종규 선수나 그 김태환 선수가 예. 이제 그 윙백으로 나올 텐데 이 선수들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사우디나 이란, 일본전에서 보면 이번에 그 새로 도입된 그 VR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호흡을 잘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효과적인 수비를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의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 조별리그에서는 4팀 중에 2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한국 대표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어떤 건가요? 일단 승점 6점, 그러니까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1점, 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6점, 그러니까 2승을 하게 되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16강 진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승점 5점, 그러니까 1승 2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안정권입니다. 하지만 이제 1승 1무 1패가 되면 승점 5점이 4점이 예. 되는데 요거 좀 불안해요. 왜냐면 우리가 2002년 독일 월드컵 때 1승 1무 1패를 했는데 탈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골득시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2승. 6점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남미 팀을 상대로는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오늘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첫 승리이자 네. 또 남미 팀 상대 승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할 수 네. 있는 게 지금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겼고 네. 그리고 어제 일본도 독일을 상대로 해서 이겼는데 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그 SAOT라는 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세미 오토메이트
옵사이드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이제 경기장에 카메라가 12대 그리고 초당 50회씩을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VAR 판독관한테 신호를 보내고 VAR 판독관이 손으로 이 선을 거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이라는 이유가 잡아내는 것까지는 그 AI가 잡아내는데 결국에 그 판정은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제 셈이란 말이 붙은 건데 어쨌든 이번 그 사우디전도 그렇고 일본전도 그렇고 이 옵사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수비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옵사이드 이 VAR 그 진화된 VAR을 잘 활용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널티킥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엄격해졌어요. 지금 개막하고 8경기에서 5번의 페널티킥이 나올 정도 60%가 넘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우리 수비수들이 상대의 거친 파울이라든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VAR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이어져 오는 이변의 기운. 오늘 밤 우리 대표팀에게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데 필승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단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또 전력적으로 좀 약간 뒤지는 팀에서 제일 확실한 득점 루트는 이 세트 피스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중심은 또 바로 손흥민 선수거든요. 6월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칠레, 파라과이, 코스타리카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체력적으로 얼마만큼 중원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우루과이 특유의 조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첫 승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선수들이 첫 승전보를 들려주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문승진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미국 공중보건위 사령탑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반세기가 넘는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다음 달 퇴임합니다. 7명의 대통령을 모시며 방역의 최전선을 지켰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에 나선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짧은 은퇴 소감 뒤 코로나 백신을 맞으란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Maybe the final message I give you from this podium is that please, for your own safety, for that of your family, get your updated COVID-19 shot. 1968년 미 국립보건원을 시작으로 81살이 된 올해까지 54년간 공공보건 업무에 몸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을 진두지휘한 코로나 사령관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코로나 대처법을 놓고 정면 충돌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Is there any evidence to suggest that, as with malaria, it might be used as a prophylaxis against COVID-19? No, the answer is no, which was a big problem, and it's very effective. It's a strong drug. 각종 논란 속에 해고될 위기를 넘기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방역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38년 동안 전염병 연구소장을 지내며 7명의 대통령을 보좌했고 미국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온 에이즈와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책도 주도했습니다. Now, so we have already started to develop a vaccine in the early stages, and we can predict that we likely would be in phase 1 trial. 이른바 전염병 전쟁의 산 증인이 다음 달 물러나면서 미국 공중보건 역사의 한 페이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고른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언뜻 보면 그 초원 위에 있는 검은 말 한 마리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빨랫줄 위에 걸린 옷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소품들로 재미있는 풍경을 보여주는 헬가 스텐첼의 사진전이 요즘 서울 광진구의 한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털옷과 털모자를 걸어놓은 풍경은 북극의 곰 한 마리 같습니다. 양상추를 겹쳐놓고 까만 올리브로 눈과 코를 붙이면 귀여운 강아지가 됩니다. 식빵에 건포도로 눈을 달아 개 한 마리를 만든
작가의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티셔츠와 양말로 구성한 이 모습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보이네요. 빨래방에 바구니 속 양말 한 켤레 앞니로 보이면서 미소도 짓습니다. 네, 작가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정말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헬가 스텐첼은 사람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착각해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사진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네, 평범한 일상도 깊이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4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지만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은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광주 17도, 부산도 18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